안녕하십니까? 안경 쓴 늑대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좋은 게임을 돌아보는 코너인 명작을 돌아보다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코너의 영광스러운 첫 타자는 바로 다크소울입니다. 또한 다크소울3도 묶어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물론 아직 10점을 준 영상은 없긴 하지만 만점이 곧 완벽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점이나 혹은 높은 점수를 주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10점은 10점을 받을 만한 어떤 최소 라인을 넘었다는 느낌이며 10점을 준 게임이 일괄적으로 같은 경지에 있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들은 만점 너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그런 게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다크소울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사실 다크소울 시리즈는 그 시리즈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것 자체가 고운 시선을 받기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의 대명사로 유행한 적도 있고 그렇게 얻은 유명세에 게임에 대한 평가가 극렬하게 갈리고는 하는 시리즈입니다. 게임이 어렵고 불친절해서 플레이적인 부분 너머까지 신경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불친절하고 어려운데 그냥 마이너하고 하드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우상이 된 것뿐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게임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문제작이라고도 평가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여러분 각자의 자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의견은 다크소울이 그저 어렵게 만들고 운 좋게 먹혀 들어간 게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게임이 예술일 수 있는 예시 중 하나로 항상 다크소울을 꼽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빌어 그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으로는 내용의 특성상 다크소울 시리즈에 아주 강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팬이라면 다크소울 이전에 존재했던 프롬 소프트웨어의 소울라이크 게임인 데몬즈 소울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데몬즈 소울은 다크소울 시리즈의 전신이며 우리가 즐기고 있는 다크소울을 있게 한 소중한 게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몬즈 소울은 프롬 소프트웨어와 지금은 폐쇄된 스튜디오인 SIE 재팬 스튜디오가 당시에는 SC 재팬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공동 개발한 타이틀입니다. 재밌게도 당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었던 요시다 슈헤이는 완성 직전의 이 데몬즈 소울을 2시간 정도 플레이해보고 시작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린 게임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소울 시리즈의 시작은 그 처음부터 이런 평가를 들으며 시작한 것입니다. 만드는 사람의 재미를 한껏 집어넣은 고집덩어리가 바로 소울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게이머들 대부분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데몬즈 소울은 흥행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과 철학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게 됩니다. 다크소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다크소울은 2011년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다크소울은 평론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때까지도 매니악한 게임이라는 이미지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아는 사람만 아는 게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기존의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시스템적으로 유저 친화적이 된 3편의 유입 상승과 호응해서 다크소울은 3편에서야 그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3편 유입으로 당시에 3가 할인할 때 저는 다크소울이 가진 그 악명에 귀가 솔깃해져서 3로 소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재밌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한 단계씩 게임을 돌파해 나가고 클리어에 가까워질 때쯤 저한테 다크소울 3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크소울 3가 좋은 추억이 될 즈음에 다크소울 1편의 리마스터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는 옛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울라이크의 원형에 가까운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나니 다크소울 시리즈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인식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크소울은 다른 장점도 많지만 주요한 장점으로 저는 항상 아트를 꼽는 편입니다. 사실 다크소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특이해 보일 게 없는 아트입니다. 주인공도 서양식 갑옷을 입고 있고 등장하는 몬스터도 가고일이나 드래곤
배경도 성이나 수용소 등 사실 우리가 판타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크소울 아트의 장점은 그럼에도 그것들을 다루는 데에서 전혀 전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크소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어두움 덕분입니다. 사실 다크소울의 게임 시스템 역시 본래 게임 장르에서 크게 멀지 않은 지점에 있습니다. 각종 무기와 방어구, 아이템을 루팅하고 레벨을 올려 적을 쓰러뜨린다는 것이 기본적인 장르의 형태입니다. 이는 액션 RPG의 전형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에 재활을 사망 시 드랍하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별할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액션 장르에 조금의 변화를 준 시스템과 난이도가 살짝 더 어려운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크소울의 시스템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크소울의 어둡고 추적한 분위기의 아트가 한몫하고 있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트가 플레이에 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서는 플레이 방식을 정당화시킨다는 의견이 직관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플레이와 그 외의 요소를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게임에 대해 평가할 때 막연하게 게임은 플레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기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완전 틀린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레이가 온전히 조작의 영역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임의 플레이는 아트, 사운드, 조작, 시스템의 통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화에서 미장센을 어떻게 구성하냐, 어떤 촬영 시스템을 사용했냐와 같은 것입니다. 영화의 스크린 속 소품, 배경, 심지어는 배우의 마스크까지 영화에 영향을 끼치듯 게임을 플레이할 때 화면 안의 모든 요소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면 연출이 극의 분위기와 각본과 호응하듯이 다크소울의 아트와 디자인이 게임 플레이를 납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통한 이런 분석이 아직 낯설고 또 이른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영화 역시 단순 유희를 위한 시각 매체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키네토스코프 시절부터 니켈로디언까지는 그랬으며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11년 리치오토 카니도가 제7의 예술론으로 7번째 예술로 영화를 삽입하고 18년 알렉산드르 아스트릭이 카메라 만년필론을 피력하면서 영화의 예술성이 대두되었듯이 아직은 우리가 게임적 경험의 대부분을 절하시키거나 혹은 생략해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려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다크소울의 어둡고 추적한 분위기가 어려운 난이도를 납득시키고 이런 어두운 무대에서 진행되는 게임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던 장르 선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어두운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액션 게임이 나오면 다들 다크소울을 머리에 먼저 떠올리게 되는 효과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크소울의 플레이 방식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핫톱볼에서 무제한으로 부활할 수 있으며 적을 해치워가며 목적을 달성해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설정상으로는 플레이어와 몇몇 등장인물은 몸에 다크링이 새겨진 불사자들이며 그 불사자가 사명을 잃거나 크게 낙심한 것이 망자입니다. 그리고 핫톱볼에서 계속 부활하는 이유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불사이기 때문이며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주인공으로서 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게 몰입감을 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구하는데 실패한 세계가 그저 화면 속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크소울은 시스템과 설정 그리고 플레이를 일치시켰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낸 걸까요? 게임 속에서 에스트는 정신력을 회복하는 약이며 이는 게임 안에서는 불사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는 약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플레이어의 정신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크소울의 난이도를 떠올려 봅시다. 물론 지금에야 워낙 플레이해본 사람이 많아 난이도에 대한 악명이 많이 줄긴 했지만 객관적으로는 다크소울만큼의 난이도를 가진 게임도 흔치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런 어려운 게임을 접했을 때 클리어하는 것을 때때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게임의 어떤 대목이 떠오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바로 망자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게임을 포기하는 것이 게임 속의 망자 혹은 나딘고는 시체로 표현된 것이고, 에스트는 게임 속에서 체력이 회복되는 것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사명을 완수할 의지, 곧 플레이어가 게임을 클리어할 의지를 연장시켜주는 약인 것입니다. 다크소울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든 회복약이 떨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를 생각하면 참 적절하지 않나요? 게다가 게임을 포기하면 망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플레이적 은유가 게임을 끈 상황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게임 세계가 플레이의 은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크소울 시리즈는 시리즈 내의 설정들을 상당히 감추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프롬 소프트웨어의 스토리텔링은 그저 불친절할 뿐이지만 고평가 받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프롬의 은유는 불친절함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로드란의 불사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볼까요? 한 명의 불사자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 너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추측을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린 프롬네라고 하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게임의 설정을 부족한 근거로 추측해보려는 활동을 하고는 합니다. 당연하게도 게임상의 부족한 단서로는 사람마다 의견이 갈리기 마련이기에 그런 생각은 동의를 얻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즉, 프롬네는 한 명의 불사자로서 우리가 하는 추측이며, 게임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프롬이 이러한 부분을 분명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몰입도 측면에서 오히려 감추는 것이 다크소울의 세계관에는 더 적절한 방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다크소울의 스토리텔링은 유저가 나름대로의 추측을 내놓는 것까지가 목표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크소울 3편에서는 불의 계승이 덧없어진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계승을 거부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플레이어는 그 인물들을 격파해가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불의 계승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머지않아 꺼질 불씨를 플레이어의 손으로 꺼트리게 될지. 먼저 불의 계승에 저항하는 장작의 왕들은 다크소울 시리즈를 멈추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프롬 소프트웨어의 직원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또 한 명의 불사자로서 세상에 던져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아가다가 점점 세상의 진실, 다크소울 시리즈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불을 플레이어의 손으로 꺼트리는 것은 다크소울 시리즈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실을 마주하기보단 사명의 완수만 보게 된다면, 즉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에만 집중하거나 다크소울 시리즈의 마지막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택을 한다면 머지않아 꺼질 불씨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크소울 3편으로 인해서 다크소울 시리즈 전체가 게임 시리즈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알레고리가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 꺼질 불씨라는 것은 플레이어가 끝을 부정하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해도 끊겨버린 시리즈에 머지않아 그 관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플레이어의 손으로 불씨를 꺼트리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시리즈의 마지막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작을 돌아보다 코너의 작품인 만큼 다크소울 1편과 3편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입니다. 저는 1편까지 플레이해보고 제 다크소울 3의 추억에 다시금 놀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단지 어려운 게임이었을 뿐이지만 분석한 게임의 은유를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게임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실은 커다랬던 것입니다. 또한 다크소울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게임이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시리즈를 거듭하며 대중성도 챙기면서 게임의 장점을 잃지 않은 채로 잘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성과 예술성을 전부 챙긴 작품을 저는 훌륭한 작품의 표본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다크소울은 시리즈를 거듭해도 기본적으로는 어렵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대중성이라는 부분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전부 챙긴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 쓴 늑대였습니다.